안녕하십니까. 위드 편입학의 김은석입니다. 2014년도 상위권 대학교 5개 학교에 대해서 그 기출 경영 분석을 하려고 여러분에게 온라인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상위권 5개를 분석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편입을 준비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수 있을까? 내가 공부를 별로 안 했었는데.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Q가 좋은 학생이 있고요. 그렇죠. IQ가 낮은 학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EQ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시죠. EQ. EQ란 말도 많이 들으셨는데 EQ가 높고 낮다. 여러분, 저는 IQ가 낮아요. 머리가 안 좋아요. 공부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세계의 역사는 IQ보다는 EQ가 바꿨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IQ보다는 EQ가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온라인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EQ란 말을 못 들어본 학생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EQ란 말을 정말 많이 쓰죠. EQ가 좋아져야 된다. EQ가 높은 자원을 회사에도 원한다. 그럼 EQ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EQ란 말은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라고 얘기합니다. IQ는 머리가 좋은 거 맞습니다. 똑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빠르게 이끌어내는가. 그게 IQ예요. 그럼 EQ는 감성이 풍부해서 슬픈 영화 보면 잘 울고 기쁜 영화 보면 깔깔 울고 그게 아닙니다. EQ의 개념을 모르시는데 EQ는 좀 더 정의를 내자면 미래에 미실현된 가치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현재 욕구를 누를 수 있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실성이에요. 동물들은 EQ가 없습니다. 왜요? 미래를 꿈꾸지 않으니까요. 현재만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달라진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의 자신의 눈앞에 있는 가까운 욕망들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에 차곡차곡 쌓여오는 것들은 이러한 성실함들이 그렇죠. 큰 역사의 변화를 만들고 자신의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편입을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EQ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번 도전의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IQ가 높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아인슈타인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슨 책에서 이렇게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은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EQ가 상당히 높은 사람으로 묘사돼야 된다고. IQ랑 동시에 살았던 동료들이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상당히 착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옷을 오래 입어도 너무 깔끔해서 옷이 지저분해지는 적이 없대요. 한 달 입어도 와이셔츠나 양복 색깔이 먼지 하나 안 문답니다. 나중에 알려졌죠.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르는 시간조차도 별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옷을 구매할 때, 신발을, 구두를 구매할 때, 자켓을 구매할 때, 넥타이를 구매할 때 똑같은 걸로 10벌씩 사는 겁니다. 지저분해질 것 같으면 가까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단면적인 아인슈타인의 삶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많은 스파트라이트를 받았지만은 그 삶의 자체는 자신의 목표를 위하여 굉장히 단조로운 삶을 이끌어갔을 겁니다. 1년 동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지금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1년 동안 입을 거 똑같은 걸로 10벌,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10벌을 똑같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단조롭고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패턴을 만들 때 정말로 매일매일 바뀌어지는 자신을 느낄 겁니다. 단기 레이스가 아니에요. 장기 레이스예요. 어떻게 보면 장기 레이스입니다. 2달 만에 끝나는 속성 과정도 아니고 석 달 만에 끝나는 커리 과정도 아닙니다. 시작하셔서 1년여 가까이를 가야 됩니다. 그 1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성실하게 갈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편입 도전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고대 기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대 기출이요. 고대 기출 한번 보시죠. 고대 기출 문법 파트입니다. 고대 문법 파트가 작년도까지는 10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한 4, 5년 전까지는 어휘, 문법, 논리, 독해 딱 전형적으로 어휘, 문법, 논리, 독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휘가 사라져버리고요. 문법이 또 작년에 사라졌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휘와 문법이 사라졌으면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굽니까? 어휘과 교수님들, 문법과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가 뭘 의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휘와 문법이 사라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순 암기나 이론적인 수업에 대한 지식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애보다 머리는 나쁘지만은 이해력은 없지만은 딸딸딸딸 단어를 많이 외운 애들 또는 뭡니까? 문법적인 이론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는 이런 학생보다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휘와 문법의 비중이 줄었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비중을 둬야 되는지 알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철자 하나입니다. 그 철자가 모여서 만드는 최초의 의미 구조는 어휘예요. 그리고 그 어휘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만드는 의미 구조가 문장입니다. 그 문장이 몰려서 나란히 있어서 하나의 단락의 의미를 만들죠. 그 다음에 그 단락들이 모여서 큰 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문장의 구조를 모르는데 단락과 지문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어가 어휘랑 문법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법 문제만을 풀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그죠? 정말로 우리가 보기 힘들, 뭐 학생들 말로는 무슨 마귀어휘, 듣보잡어휘 얘기한 그런 어휘가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구문과 어휘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고대가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상위 5개 학교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성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아시겠죠? 문법 해야 됩니다. 단어 해야 됩니다. 어휘 문법 안 되면서 논리 독해 파트가 늘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휘만을 위한 어휘, 문법만을 위한 문법, 이게 아니라 좀 더 유기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고대 문법이 사라진 거에서 조금 더 여러분한테 가르쳐주죠. 아마도 이 부분은 학원에서 그 어느 학원이나 어떤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책보다도요, 빠르게 반응해서 위대학원에서는 많은 커리큘럼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빠르게, 그렇죠? 논리 독해 부분이 향상될 수 있는 어휘력 향상과 문장 구조 향상, 구문 분석 이런 부분을 커리에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놀라신 커리큘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프레이징. 이 패러프레이징 부분은 많은 고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 내부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이걸 정규 수업으로 넣기도 애매하고 빼기도 고대 특성화반을 만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 이 패러프레이징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10문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고대 전에 한 달 동안만 집중적으로 고대 특성화반이나 패러프레이징 특화반에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패러프레이징은 물론 변화 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고 상당히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냥 어휘나 동의어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훨씬 더, 그렇죠,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고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14년도는 리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죠. 독해에서의 재진술 정도, 의미 파악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에게 큰 난이도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파트입니다. 총 60문제 중에 20문제가 나옵니다. 단일학교 치고는 논리 완성 영역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전반적인 상위권 학교들에서 어휘가 점점점 축소되면서 어휘가 가장 어렵다 그러면 독해 지문의 어휘보다도 논리에 나오는 보기 어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학생들이 접근하기 중고등학교나 무슨 일반 공인용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건 GRE 패턴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해져 있어요. 논리에 나오는 어휘들은 고난도지만 고난도기 때문에 그 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변화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 완성 영역을 공부하면서 그 어휘를 푼다고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고대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고대는 좀 보기가 어려운 어휘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블랭크 15문제에 투블랭크 5문항. 그렇죠. 좀 전형적인 논리 완성 문제를 내고 있고요. 독해 부분 한번 봐드릴게요. 독해 부분은 30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관건이죠. 60문제 중에 논리 20, 독해 20, 30 하면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독해요. 올해 독해 시험의 특징은 고대가 약간 예상을 빗나갔어요. 저는 솔직히 그 고대 시험 본 날 학생들이 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요. 선생님, 논리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논리가 어려웠어? 라는 얘기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저는 논리가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년 학생들의 반응은 독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독해에서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럼 학생들 항상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부연해 드리겠지만은 순서대로 푸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뒷부분에 나오는 독해 장지문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독해 지문이 몇 개 있죠? 그럼 학생들은 거슬러 올라가서 논리가 어렵던 거 기억 못 합니다. 근데 논리가 어려웠다고 거슬러 올라가서 논리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독해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기출을 분석해 보니까는요,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독해 문제가 난이도도 많이 쉬워졌고요. 그렇죠. 내용도 수월해지고 길이도 그렇게 길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들도 사실 팩트 확인, 트루 나트루 문제나 아니면은 뭐 추론 문장보다는 요지나 주제 파악 문제 또는 빈칸 추론 문제, 어조 문제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조금 더 독해를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에 대한 확정적인 독해에 대한 정의는 안 됩니다. 올해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내년에는 그렇죠. 이 난이도를 지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총 10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문제요. 그러면 지문 하나에 3문항 정도니까는 지문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길이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고대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논리 완성 영역이 타 영역보다는 그렇죠. 체감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유는 타 영역이 쉬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말씀드리는 독해 영역의 난이도가 그렇죠. 전년도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논리에 대한 난이도를 그렇죠.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그 고대가 무슨 특별한 걸 도입했냐면 문항별 배점을 차동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시험을 미리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게 있죠. 나중에 몰라서 시간 없어서 찍어야 되는데 몽땅 다 논리 2.5점짜리 찍었으면 굉장히 데미지가 큰 겁니다. 어쨌든 특징적인 거는 문항별 배점을 그 차별화시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항별 시간 안배에 당락에 영향을 받았고,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거는 매년 변화하는 출제 경향에 유연하게 대처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거를 분석해드린 거지 내년 거를 확정적으로 예언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 틀을 맞추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영역 간에 어느 정도의 마이너한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건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강대 봐드릴게요. 서강대는 어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휘가 작년도도 준 거였었습니다. 7문제였었습니다. 근데 5문제가 줄어서 총 5문항이 감소했습니다. 작년도 어휘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었죠. 학생들이 작년도 서강대에 대한 총평은 어휘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독해도 어렵고 어휘도 어렵고 거의 학생들이 초토화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5문항을 감소시킨 2문항이 나왔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쉬웠습니다. 무난했어요. 그러면 서강대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다시 필터링을 했겠죠. 변별력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 전년도보다 2문항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6문제에서 4문항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휘가 문법이 이렇게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어휘 문법 파트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문장 내에서의 이해력과 해석력을 물어보겠다는 그런 문제가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유형별 분석이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원래 서강대 그러면 전형적으로 학생들한테 특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멀티블랭크 문제였어요. 지문 하나에다가 10개씩 주고 블랭크를 채우는 10문항짜리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작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10문제가 몽땅 다 논리 영역으로 산입이 됐죠. 그래서 논리가 10문제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근데 올해는 10문제짜리 멀티블랭크가 사라지면서 5문제짜리 멀티블랭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서강대의 출제자들은 그 5개짜리 멀티블랭크를 논리 영역으로 간주하는 건데 또 막상 뚜껑을 열어서 풀어보면 그 논리 영역에 있는 5개짜리 멀티블랭크가 대부분 문법상을 물어본 게 많다는 걸 보면은 굳이 이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건 어휘야, 논리야, 문법이야 나누는 것도 실익이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진다면 문법 영역은 서강대에서 물어보는 내용적으로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문법 영역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지문 속에서 문법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리고 서강대는 저는 다시 이렇게 워낙 매년도 변동이 심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은 전전년도까지는 계속 펑츄에이션 문제를 냈었습니다. 근데 펑츄에이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펑츄에이션. 도대체 학생들한테 수험생한테 어떤 능력을 평가하고 싶은 건지 구두점과 맞춤점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어학 능력을 또는 학습 능력을 이해력과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봤을 때는 펑츄에이션이 외국인인 편입준비생들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해서 의문점이 있었는데 펑츄에이션은 다시 나오지 않는 걸 봐서는 영구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펑츄에이션에 대한 대비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논리 파트. 그렇죠. 두 문제가 늘었죠. 12문제인데 14문제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리 파트에서 멀티블랭크 5개가 있다는 걸 문법으로 넣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는 거는 어느 부분이죠? 독해 파트에 있는 거고요. 논리 완성 파트가 작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보기 단어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작년에 서강대 논리 완성 파트의 어휘 구성, 보기의 그 초이스, 보기의 구성은 약간 무모할 정도의 어휘들을 너무 많이 넣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보통 오답들은 오답과 관련된, 그렇죠, 정답과 관련된 단어들이 오는데 전혀 유기성이 없기에 너무 난해한 문제만 왔었는데 그에 비해서 올해는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갖춘 그 문제와 보기 구성을 한 데서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논리 완성 역시 그렇죠. 두 문제, 네 문제에 비해서 14문제니까 상당히 비중이 크죠. 또 독해 영역 잠깐 보시겠습니다. 독해 영역. 작년에 15문제에서 20문제로 늘었습니다. 모든 추세입니다. 논리 독해가 늘고 있죠. 그렇죠. 어휘나 문법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문장과 이해력 속에서 어휘와 문법을, 문장 구조를 파악하라고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지문 수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그렇죠. 쉬워졌어요. 일단은 그 상위권 학생들이었으면은 적어도 배경 지식이 크지 않아도 지문 자체에 대한 이해력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단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배양하라는 게 상위권 학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달리 고난도 어휘나 배경 지식 요구 문제가 많이 감소했어요. 난이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시 정상화된 거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독해 지문의 길이도 작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시간적인 압박도 덜 느꼈을 겁니다. 꾸준히 독해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키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문항 구성이 전혀 변화가 없던 상위권 대학이었습니다. 어휘, 문법, 논리, 독해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끼는 거는 성균관대 어휘와 문법에서 느끼는 거는 약간 그랬습니다. 어휘 5, 문법 5이에요. 어휘 간단하게 문항수 똑같고 난이도 평이하고 어휘 문제만 국한되지 않고 그렇죠. 이 밑에 거는 그 어휘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휘에 관한 얘기고 어휘가 문제가 단순했고요. 문법 영어도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에 되게 드문데 유사분사, 관계대명사, 어순, 가정법, 비교법 전형적인 챕터별 문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수업을 들었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아마 제가 감히 추측하는데 한 3, 4, 5월 달 정도 문법 수업만 꾸준히 들어왔다면은 그 5월 달 정도 수강하는 학생들이면은 대부분 마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휘 5, 문법 5 총 10문제가 나왔는데 이 영역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기본 점수를 주고 시작하는 정도로 문제가 나왔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그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문법 학습이 필요하죠. 해석력을 위한 문법.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문법이라는 게 문법만을 위한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 수업이 있고 지문에 대한 이해를 위한 문법 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패턴은 뭐죠? 옛날 같지 않고 문법 자체만을 위한 문법 강의 수업이나 이런 수업보다는 독해력 향상을 위한 문법 수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면에서 보면은 서강대는 그 문법 이론만을 위한 수업은 맞아요. 근데 그 난이도를 높이지 않았던 데서 심층적인 문법을 여러분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무진장해야 되는 거지만은 글을 읽는 어휘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어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가 어려운 학교들은 어휘 문제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지 그 어휘를 다 알고 나면 독해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이 변별력을 가지셔야 되고. 논리 문제. 논리도 가지고 있는 상위권 대학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성균관대를 보고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나오겠지만 10문제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출현 논리 5문제, 단락형 문장 완성. 여기 단락형 문장 완성이라는 논리 문제는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전형적인 GRE 패턴으로 짧은 컴팩트한 문제에서 논리적 단서를 추론해서 이해시키는 거. 이게 전형적인 SAT나 GRE 문제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논리의 패턴이 나중에 한양대 가면 더 심해지는데 점점점 독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이 없으면 독해력이 안 되면은 그 빈칸을 추론할 수 없게. 거꾸로 얘기하면 독해 문제들에서 굉장히 많은 또 블랭크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영역별 통합 현상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희가 전문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휘, 문법, 논리 파트를 담당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출제 교수는 담당 영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 간 융합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 독해인지 논리인지 구분이 모호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인 해석력과 독해력과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형의 비중이 아주 커졌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 특징은 문항수 30문제로 전형적인 독형 학교죠. 지문답 평균 3문제. 그렇죠. 지문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올해 그 경향을 분석하면서 하나 느꼈던 거는 여기 시사 저널이라고 나왔는데 이 시사 저널이라는 게 뭐 시사적인 저널들이야. 콕 집어서 얘기하면 거의 90%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거의 대부분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학생들이 힘들었을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시사적인 지문에서 지문을 발췌했는데 제목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제목 문제가 대부분 그 시사적인 잡지의 원 제목이 많이 그렇죠, 정답으로 채택이 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사적인 지문에 대한 여러분이 꼭 시사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사적인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빠르게 제목을 유추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제, 요지, 제목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추론이나 팩트 문제보다는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거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작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평이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문제 때문에 약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 처음에는 대충 공부하는 겁니다. 처음엔 대충 공부하고 나중에는 심도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는 이런 백지가 있죠. 백지를 꼼꼼하게 치우기는 힘듭니다. 막 칠하세요. 칠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3분의 2 이상을 칠했다. 그때부터는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이크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대충 보세요. 대충 보라는 게 그렇죠. 막 하는 하나 쌓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보고 포괄적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숲을 보세요. 그러다 이제 숲을 다 덧칠하고 나서 그때 세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성균관대 그 문제가 제목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근데 제목 문제가 까다로웠으니까 처음부터 제목 문제만 죽어라 푸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추론 문제, 제목 문제, 요지 문제 다 풀게 되죠. 근데 중반부, 후반부 가면 이제 학원에서 많은 모의고사로 여러분을 평가를 할 겁니다. 이 평가는 여러분의 레이팅을 매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두에서 모의고사, 전국모의고사 잘 보고 배치고사 잘 봐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탁 그쵸 성적표 만들어서 학교에 제출합니까? 위두 내신인데 1등급 해주세요. 학교에서 1등급으로 반영해 주지 않죠. 의미 없습니다. 학원에서 모든 평가는요 피드백입니다.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계획에 반영하라는 거죠. 계획에. 그때 시점에 가서 내가 제목 문제가 취약하다. 제목 문제 집중적으로 파야 됩니다. 처음부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경향을 보면서 제목 문제가 어렵다니까 처음부터 제목을 풀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학교랑 집중한 학교에 대해서 그러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학교씩 얘기하니까 상당히 길어지기 힘드시죠? 좀 그렇죠. 그래도 자기가 5개 학교 중에서 대부분 학교들이 이게 중복적으로 많이 쓰는 상위권 학교들입니다. 중앙대 잠깐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요. 어휘 7문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중앙대는 항상 제가 감히 얘기해드리면 모든 상위권 중에서 가장 수험생한테 힘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어휘 7문제예요. 얘네는 어휘를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중앙대에 나오는 단어들은 어렵습니다. 따로 공부해야 돼요. 논리에 나오는 단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모두 또 나오면 관용 수거도 전형적으로 많이 냅니다. 기본적인 수거 아니고 고난도 관용 수거도 따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같이 가지만 내가 중앙대를 한다. 그럼 중앙대 전에는 중앙대만의 고급 어휘들 또는 고급 수거들을 따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과 선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중앙대 직전에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한테 많은 효과를 갖다 줄 겁니다. 7문제 나왔고요. 문법은 비중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3문제였습니다. 근데 중앙대가 또 문법이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에러 코렉션 전형적인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가 노에러입니다. 이 노에러가 있고 없고가 수험생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죠. 그래서 노에러 문제. 이것도 특이하기 때문에 중앙대 대비하시는 분들은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역시 학원에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노에러를 집중할 수 있게 줄 겁니다. 난이도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논리 완성.
마찬가지입니다. 추론형 논리 8문제, 단락형 논리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추론형 8문제, 단락형. 단락형이 똑같습니다. 단락형 논리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독해 수준입니다. 독해 수준입니다. 그럼 이게 독해 수준이라고 그러면 8문제 떼고 5문제는 거의 뭐죠? 독해였어요. 지문 큰 거 하나에 문제 하나짜리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휘력도 상당히 어려워요. 추론형 논리에서 중앙대는 어휘가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오기로 유명합니다. 서강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어려운 어휘지만은 전형적이지 않은 단어는 아니에요. 논리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어휘 중에서 까다로운 단어들을 선별해서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해 넘어갔는데 10개 지문, 잘 보세요. 10개 지문에서 17문제가 나왔습니다. 10개 지문에서 17문제라는 거는 채 2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의 한 문제로, 아까 논리에서도 독해형에다가 블랭크 하나 했었죠? 거기다가 10개 지문에서 17문제면요. 중앙대는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속독하면서 물어본 거에 답을 빨리 찾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문 안에 문제 하나 이게 뭐 제목 요지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팩트 문제도 많이 물어보고 제목 문제도 많이 보고 추론 문제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중앙대는 그 어느 학교보다도 독해 문제의 속도가 그리고 신속성과 민첩함이 요구되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길게 줍니다. 한 문제짜리도 지문을 짧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길어집니다. 내용도 그렇게 소프트하진 않은데요. 그래서 중앙대. 나중에 독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로운 학교는 숭실대도 조금 까다로운 편인데 중앙대가 아마 독해를 학생들을 괴롭히려는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빠지게서 하나 얘기해드리면 성균관대가 올해 하나 바뀐 건 있어요. 아까 얘기를 못 드렸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단락 나누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단락 나누기. 근데 단락 나누기라는 문제 자체가 명쾌하지 않으면은 문제에 논란의 소리가 있는데 올해 단락 문제를 다 빼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단락 나누기, 솔직히 단락 나누기는 국어 시험일 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파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락 문제가 빠져서 좋을 거고요. 중앙대도 단락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두 문제씩 나옵니다. 전 그 단락 나누는 것은 따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막판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력을 한 다음에 어떤 문제풀이 전략에서 다시 한번 연습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 40문제. 시간을 적게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충분히 주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있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리고 수험생들 압니다. 자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어느 정도 패닉에 빠지죠. 그런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가 중앙대입니다. 총평을 해드리면 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어려운 유형. 문항별 배점을 고려한, 이것도 문항별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난해한 문제에 시간을 끌지 않도록, 그렇죠. 아주 효율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전략을 익혀야 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학교일수록 변별력이 높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자기가 효과적으로 푸시면은 합격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쉬우면요 다 붙는 거고요. 너무 어려우면 실력 있는 학생이 붙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뭡니까? 영리하고 그날 운이 좋은 학생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포기해야지가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이 학교가 난해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잘 공략하면 그렇죠? 합격이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제가 특히 이렇게 중앙대 강조하는 건 중앙대는 모집 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많이 준비해 보시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양대.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어휘가 한 문제 나왔었는데 그 한 문제가 빠졌네요. 그렇죠? 한 문제나 빠지는 거나 큰 의미는 없죠. 문법. 3문제에서 2문제가 줄어서 한 문제가 됐네요. 근데 이 한 문제도 제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문법 담당 교수님한테 얘기했는데 변별력이 없었습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너무 용이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구문 독해 1장에 딱 나오는 뭡니까? 인어프 투부정사에 관한 인어프 투부정사 쓰는 거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한양대도 어휘나 문법에서 큰 변별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논리완성 파트가 총 8문제가 늘었죠. 근데 전 논리완성 파트가 8문제가 늘었다고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는 8문제가 늘었어요. 근데 여기서 써놓겠지만요. 너무나 작문형이에요. 이 논리인지 독해인지 모르는 문제가. 그리고 단어를 넣는 게 아니고 문장을 삽입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력입니다. 독해입니다. 한양대는 특히 어느 학교보다도 논리와 독해 영역에서 그렇죠.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학교입니다. 점점 독해에서
빈칸 추론인지 논리에서 빈칸 추론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독해와 논리의 영역도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모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드렸죠. 추론형 원블랭크, 장문형 원블랭크, 장문형 문장 완성. 문장은 센텐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독해와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긴 지문의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거. 한양대 전형적인 독해형이죠. 근데 재밌는 게 독해에 가서는 작년보다 5문장이 줄었어요. 축소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독해가 줄었다고 하면 독해 비중이 줄었네. 아니죠. 제가 논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너무 늘었어요. 논리가 독해처럼 나왔습니다. 줄었다고 볼 수 없죠. 그런데 한양대는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한양대가 한글로도 문제도 내고 다양한 문제 시도를 많이 하는데 올해도 시퀀스형이라고 그러죠. 문장을 배열하는 거. 단락 배열, 문장 삽입, 문장 삭제. 이런 시퀀스 문제가 집중적으로 정형화돼서 출제했고요. 한두 문제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13지문에 지문 13개의 20문제예요. 그렇죠? 여기도 뭡니까? 지문당 문항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해독해내야 되는 지문의 수가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한양대도 시간이 여유가 없진 않습니다. 여유가 없진 않은데 역시 이렇게 지문의 수가 많아지면 학생들이 그렇죠? 심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독해에서 난이도를 체감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안 느꼈던 거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추론 문제나 확인 문제, 세부 사항 파악 문제보다는 제목, 어조,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앞부분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가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제가 경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경향일 뿐이에요. 이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는 거고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적이거나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한양대까지 쭉 봐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한양대까지 봐드렸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편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상위권 대학의 5개의 학교들에 대한 경향 분석과 제가 여러분한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한번 접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시는 거는 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강료를 내고 그 다음에 교실에 가서 앉아서 딱 하고 턱 받치고 앉아있는 게 동기부여는 아닙니다. 물론 많은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동기부여시키고 많은 정보를 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스스로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느끼셔야 됩니다. 그 문제의식을 한번 요번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한번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라는 겁니다. 아, 내가 못 읽는구나.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자료가 준비될 겁니다.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쭉 한번 정리하시고요. 진짜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 여러분이 편입을 하겠다는 결심 또는 하겠다는 결심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 고민의 시기, 이 결과가 여러분한테 엄청 큰 그렇죠? 리워드를 갖다 줄 수 있어요. 편입은 성공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하는 대학, 원하는 목표, 과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랐던 자신에 대한 발견, 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발견, 더 나아지고 도전하는 젊음을 느낄 수 있는 데서 편입만큼 여러분한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꼭 합격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도전하는 젊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한 학생이 편입이 끝나고 원하는 학교에 갔는데 곧바로 또 시험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로스쿨 시험을 준비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그 학생이 원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요. 저도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처음 편입하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 변화할 수 있는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편입과 함께 여러분한테 또 위드와 함께 여러분하고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감사합니다. 윤석이었습니다.